안녕하세요, 이호석입니다. 자, 오늘은 그냥효 시간이에요. 그냥효는 그냥 해보는 말입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제 이름이 이효석이잖아요. 동명이인이 있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소설가. 그래서 제가 사실은 과거의 필명이 소설가 이효석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소설을 좀 잘 쓰는 편이에요. 그래서 오늘도 소설을 한번 써보려고 합니다. 주제는 자, 미국과 중국, 이 두 나라가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 거냐라는 것에 대해서 좀 제 생각을 말씀드려 보려고 합니다. 먼저 미국 이야기부터 할까요? 아마도 오늘 밤에 미국의 GDP가 나올 것 같은데 우리 GDP 이야기 한번 해봅시다. GDP 이야기 하기 전에 우선은 미국 정부의 부채 이야기를 좀 해볼게요. 자, 이 그림을 한번 그려볼 텐데요. 자, 2008년 금융위기가 터졌을 당시에 미국의 부채는 약 9조 달러였습니다. 9조 달러요. 되게 많네요. 근데 이게 시간이 지나고 나서 잘 아시는 것처럼 2020년 코로나가 터졌을 때 어디까지 올라갔냐면요. 23조 달러까지 늘었습니다. 와, 엄청나게 많이 늘었네요. 그리고 나서 최근에 2023년 말이 되면은 이 23조가 어디까지 올라가게 되냐면 으악! 34조 달러까지 늘어납니다. 이게 이제 문제가 되는 이유는 이겁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이게 9조 달러에서 불과 10년 좀 넘는 사이에 이렇게 늘어났는데 3년 만에 막 이렇게 늘어나 버리면 이거 도대체 어떻게 되냐는 거죠. 잘 생각해 보세요. 이 돈을 빌렸는데 이자는 얼마 내야 되죠? 미국이 금리를 올렸잖아요. 연준이 금리를 올리면서 지금 금리가 5.5%란 말이에요. 금리가 높잖아요. 근데 평균적으로 적용되는 금리는 약 4%니까 자, 34 곱하기 4를 해볼까요? 그러면은 13.6, 그래서 1.36조 달러입니다. 그러니까 1.3조 달러에서 1.4조 달러를 뭐로 내야 된다는 얘기냐면 이자로 내야 된다는 얘기예요. 와, 그거 엄청난 거죠. 그래서 미국 정부에서 내야 되는 돈들 중에서 이자도 내야 되고, 그리고 또 국방비로도 지출해야 되고, 복지비로도 내야 되고 등등 여러 가지 많이 내야 되는 것 중에서 1등 이자입니다. 가장 돈을 많이 쓰는 항목이 될 것 같은데 이게 문제는 이런 거예요. 1.4조 이게 작은 규모가 아니라는 거죠. 근데 이거를 내기 위해서 또 빚을 내야 되는 상황이 될 수도 있다는 얘기여서 아무리 봐도 이 미국의 부채는 너무너무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쵸? 이게 예를 들자면 이런 겁니다. 어떤 친구가 이런 친구가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2008년에는 빚이 뭐 한 9억 있었는데 그 다음에 23억, 그 다음에 34억까지 막 올라가. 이자는 또 막 이렇게 내야 돼. 근데 이게 벌이가 또 시원치 않아. 이럴 경우는 어떻게 하겠어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배째 나 못 갚어 이렇게 하거나, 두 번째로는 열심히 일해서 돈을 더 벌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잘 생각해 보시면 미국이라는 나라가 과연 배째 이거를 선택하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요? 그러면 우리나라가 지금 미국 정부한테 빌려줬던 그 소확개미도 어떻게 합니까? 이거 안 돼요. 이거는 안 됩니다. 이건 아니에요. 그러면은 돈을 더 벌어야 된다라는 얘기인데, 돈을 더 번다라는 개념이 결국에는 GDP가 많이 돼야 세금도 많이 거칠 테니까 GDP라는 개념을 지금부터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008년 당시에 미국의 GDP는 여기 있었어요. 14조 달러요. 자, 그러면 2020년이 되면 여기 어디 있겠죠? 아닙니다. 미안하지만 여기에 19조 달러는 여기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의 GDP는 부채와 여기가 크로스가 돼버렸네요. 2008년에는 GDP가 14조 달러, 빚은 9조 달러. 그런데 2020년 코로나가 다 끝나고 나서는 GDP는 19조인데 부채는 23조 달러가 됐다는 거죠. 자, 그리고 나서는 어떻게 됐을까요? 자, 여기서 이제 고민이 되는 겁니다. 빚이 여기서 11조 달러나 늘었어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는 거죠. 그래서 빚이 너무 많은데 방법은 배째 이거 안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또 방법은 뭐냐? 돈 더 벌어. 뭐예요? 성장을 더 해. 라는 이야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열심히 성장합니다. 그래서 19조 달러, 20조 달러에서 2023년 말 기준으로 보면은 28조 달러까지 증가하게 됩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거예요. 자, 잘 보세요. 2020년에서 2023년까지 불과 3년에서 4년 사이에 미국은 무려 9조 달러나
GDP가 성장하게 됐다라는 거죠. 9조 달러라는 게 얼마나 큰 거냐면요. 참고로 우리나라의 GDP가 2조 달러가 안 돼요. 1.8조 달러 정도 되거든요. 우리나라가 1년 동안 생산하는 GDP의 한 4배 정도가 미국은 3, 4년 만에 일어났다는 거니까 얘네들은 지금 1년에 우리나라만큼의 경제가 계속해서 생겨날 정도로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성장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렇다 보니까 우리가 흔히 부채가 문제가 된다라고 얘기했을 때 얘기하는 GDP 대비 국가 부채라는 개념은 의외로 이렇게 부채가 많이 늘었음에도 불구하고 생각보다 늘진 않았습니다. 즉 다시 말하면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던 배를 찔래 아니면 더 성장할래 라는 관점에서 보면 이 더 성장할래 라는 쪽으로 미국은 선택한 것 같고, 이 성장하는 방법으로 생각할 수 있는 것은 결국에는 AI라는 거죠. AI 때문에 기업이 투자를 늘리고 AI 때문에 생산성이 높아지면서 미국이라는 나라가 성장할 수 있다라고 본다면 AI는 너무나도 중요한 의미를 갖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죠. 자, 미국 입장에서 AI는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제가 밑에다가 좀 적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요, 방금 전으로 말씀드린 것처럼 더 성장하기 위한 방법이다 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인플레이션이냐 디플레이션이냐라는 그런 질문에 대해서 AI는 일단은 디플레이셔너리하다. 왜냐하면 AI가 되면은 개인들이 다 일자리를 잃으니까 밥을 사 먹을 수 있겠냐? 그러면서 소비가 둔화되고 그러면서 디플레이션이 생긴다라는 말이 일반적인데요. 제 생각에는 최근에는 좀 생각이 바뀐 게 디플레이션 앞에 뭐가 하나 있을 것 같아요. 여기다가 제가 뭐라고 쓸 거냐면은 선별적인 인플레이션이 있을 것 같습니다 라고 써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선별적인 인플레이션이라는 것에 대해서 잘 생각해 보면요, 우리가 AI가 가능하게 만들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하냐면 여기서 볼게요. GPU가 필요하고요. 이 GPU를 만들기 위해서 코어스가 필요하죠. TSMC가 만드는 코어스라는 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것뿐만 아니라 HBM이라는 것도 필요해요. 등등 AI가 가능하도록 만들기 위한 칩, 반도체가 필요한데, 이 반도체 이전에 또 필요한 게 뭐냐면은 전력망이 필요해요. 미국이라는 나라가 사실은 서부 지역에서 해가 많이 뜨고 하다 보니까 미국 동부에다가 전기를 보내야 되는데, 이거 전기를 보낼 수 있는 방법이 없다 보니까 전력망도 깔아야 된다는 얘기고, 나중에는 결국은 전기까지 부족해지는 상황이 올 것 같다라는 얘기가 나오는데요. 자, 이 설명을 드리는 이유는 AI가 가능하도록 만드는 여러 가지 이 이야기들은 결국은 구리도 더 많이 필요해, 전기도 더 많이 필요해 하면서 가격이 올라갈 요인들이 있기 때문에 선별적으로는 인플레이션이 진행될 것 같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돈도 더 많이 드는 거죠. 이렇게 하기 위해서 공장도 지어야 되니까 사람도 써야 되고 임금도 올라가고 이런 일이 생기겠죠. 그러나 그게 끝나면 분명히 아주 강력한 디플레이션으로 갈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세 번째도 중요한데요. 제가 이제 최근에 이야기를 하다 보면 월간 아신의 이영수 대표님도 얘기해 주셨지만 AI라는 거는 B2C나 혹은 B2B가 아니고 제 생각에는 B2G인 것 같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최근에 있었던 일이죠. 미국 정부가 삼성전자에게 9조 원이라는 보조금을 준다라는 얘기가 나왔는데 주변에 있는 분들이 생각보다 그렇게 놀라지 않더라고요. 왜냐하면은 B2G니까. AI를 하는 그런 기업들은 미국 정부가 뒤를 봐주니까. AI를 하는 기업들의 고객은 미국 정부니까. 왜? 보조금을 줘서라도, 이 돈을 써서라도, 빚을 내서라도 어떻게든 AI를 해서 성장을 해서 중국을 무찔러야 되니까, 이런 의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B2G라는 개념은 또 한 가지 생각해보면 안보라는 관점에서도 의미가 있는데요. AI가 전쟁에서 차지하는 비중이라 생각해보면 AI는 절대로 무시하거나 간과할 수 없는 아주 중요한 띠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설명한 거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던 부분이긴 해요. 그래서 AI가 너무 중요하다라는 이야기 저도 많이 들었었습니다. 그런데 이 AI 관점에서 GPU가 필요하고 엔비디아 칩이 필요한데 중국에게 이게 넘어가는 거는 절대 막아놨습니다. 절대 못 넘어가. 이렇게 하다 보니까 중국 입장에서는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가, 이 고민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중국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는데요. 중국은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 걸까요? 제 생각에는요, 의외로 이 중국에 있는 시진핑이 재미난 생각을 좀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뭐냐면은 중국은 사실 제조업을 다시 한번 부흥시키려고 하는 그런 시도들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요. 이게 제조업을 또 한다고?
라는 생각이 드실 수도 있는데요. 잘 생각해 보시면은 우리가 2022년에 인플레이션에 대한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했잖아요. 그때 우리가 많이 들었던 이야기가 뭐였죠? 세계화 끝. 중국이 공장이 이제는 아닙니다. 라는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했었잖아요. 근데 제가 찾아보다 보니까 사실 중국이 공장이 아닐 수가 없겠더라고요. 왜냐하면 중국에다 공장을 지난 30년 동안 계속 지었단 말이에요. 30년 동안 계속 지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어느 날 세계화가 끝났다면서 중국의 공장을 문을 닫으라고 할 수 있을까요? 이게 어려운 거죠. 그러면 자, 이제 공장을 닫아야 되는 상황이냐? 실제로 좀 어려운 상황이긴 하죠. 왜냐면 공장에서 물건을 100만큼 만들 수 있는데 안 팔리니까 야 80만 만들어, 60만 만들어 이러고 있으니까 공장 주인들이 시진핑 저 이제 공장 문 닫아야 될 것 같아요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시진핑이 생각해 보니까 아니야. 이 제조업이 우리가 제일 잘하는 거야. 좋아, 미국은 AI 잘한다 쳐. 근데 우리는 제조업 잘하니까 얘를 더 강화시켜야겠어. 미국이 잘하는 거 하니까 우리도 잘하는 거 하자라고 해가지고 공장 문을 닫으려고 하는 사람들한테 가가지고 문 닫지 마!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이 공장 주인이 자,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아, 시진핑 요즘에 있잖아. 인건비가 너무 올라가지고 비용이 너무 많이 올라가. 안 되겠어, 안 되겠어. 라고 하니까 인건비? 야, 그러면 이거 로봇으로 바꾸자. 저기 공장에 있는 거 로봇 다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보내줄 테니까 로봇으로 다 바꿔. 그럼 비용 낮아지지? 그런 소리 하지 마. 문 닫는다는 소리 하지 마. 이렇게 얘기하고요. 아, 이게 비용이 어쨌든 너무 높은데요? 아, 그래? 그러면은 내가 이렇게 해주면 어때? 내 공장 옆에다가 태양광 공장 설치해줄게. 그래가지고 여기서 잘 보면은 있잖아. AI 때문에 전기 가격 많이 올라가잖아. 이거 전기 가격 올라가는 거 전기 공짜로 줄게. 어때? 이런 식으로 얘기한다는 거죠. 그러면서 얘기하는 것은 무엇이냐라고 생각해보면 공장 절대 문 닫지 마. 알겠지? 계속 돌려. 더 돌려.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라는 거죠. 중국 입장에서는 이제 또 이 공장장 입장에서는 한 가지 또 고민이 있어요. 이 만드는 건 좋은데 더 싸게 만들 수 있다는 건 좋은데 안 팔려요 라고 얘기하니까 아, 그래? 그러면은 알았어. 잠깐만. 이러면서 여기 공장에 만든 물건 테무 있잖아. 우리나라에서 팔지 말고 해외로 팔아버려.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죠. 그러면 공장 주인 입장에서도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아, 장사가 안 되고 더 이상 이제 물건을 만들 필요도 없어서 문을 닫아야 될까 생각했는데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왜 내가 닫어? 저 나라에 있는 저 공장이 닫으면 되겠네. 한국에 있는 공장 문 닫으면 되겠네. 왜 내가 장난감 가게 문을 닫어? 저 공장이 문을 닫게 하면 되지. 미국에 있는 공장 문 닫게 하면 되지. 우리는 그냥 계속 공장 돌리자 라고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중국 같은 경우에는 이 제조업을 더 강화시키려는 전략을 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이것을 보조하는 것이 신재생 그리고 테무로 대표되는 이커머스라고 볼 수 있다는 거죠. 제가 설명드렸던 이 세 가지 있잖아요. 첫 번째 제조업, 두 번째 신재생, 세 번째 테무, 이커머스. 이거는 중국 양회에서 강조했었던 세 가지 포인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제가 하는 말이 그냥 하는 말은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들도 확인해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중국에서 이렇게 제조업을 또 다시 이렇게 하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을 옐런도 포착했는지 옐런이 중국 직접 가가지고 이거 문제 있어요 라고 얘기를 했고요. 얼마 전에 옐런 장관이 일본과 한국의 재무장관을 만나가지고 니네들 어려운 게 뭐니? 나한테 좀 얘기해봐 라고 얘기하면서 그래? 그거 내가 들어줄 테니까 일로 와서 사진 찍자라고 하는 장면이 있어요. 옐런 장관이 이렇게 환하게 웃습니다. 이 두 사람은 좀 무뚝뚝하게 뭐지 이런 느낌으로 서 있고요. 근데 거기서 한 말은 아무래도 니네 환율이 좀 걱정된다고? 그래, 환율 약세되는 거 알지. 근데 그거 속도 내가 좀 어떻게 좀 해줄게 라고 이야기하면서 중국에서 공장 만들어가지고 공급망 교란하는 거 이거 우리 너무 신경 쓰이는데 요거 좀 같이 막아줄래? 라는 이야기를 한 것 아닌가라는 강한 의심이 든다라는 거죠. 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미국은 AI를 통해서 더 성장하고 그리고 디플레이션을 만들고 B2G 안보하고 관련이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중국 같은 경우에는 이런 현상이 나타났을 때 어떻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까요? 첫 번째로는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는 다른 나라 문 닫게 하자. 다른 나라 공장
셧다운. 얘를 문 닫게 하자. 우리 공장은 계속 돌릴 거야. 라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이거를 산업 경쟁력을 약화시킨다라고 표현할 수도 있는데요. 어쨌든 나는 공장 문 안 닫아. 왜? 시진핑이 이렇게 다 대준대 라는 것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이거는 너무나도 명백한 디플레이션 압력입니다. 안 그래도 남아도는 물건을 더 생산해가지고 템으로 전 세계에다 수출한다는 얘기니까 이거는 누가 봐도 전 세계에 어마어마한 디플레이션 압력을 주는 소위 말하는 중국의 디플레 공습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이 디플레이션이라는 부분을 조금 더 재미있게 설명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는데요. 중국 같은 경우에는 잘 보시면 자동차를 그동안에는 수입했었거든요. 근데 작년부터 중국에서 자동차를 수출하기 시작하는데요. 이 속도가 너무 빨라서 그림으로 그리자면은 이런 그림이 나올 것 같습니다. 갑자기 수출량이 너무 많아진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걸 어떻게 비유로 설명할까 하다가 이런 비유가 어떨까 싶어요. 옛날에 우리 5일장 아시죠? 5일장에 보면은 어떤 그 할머니들이 나오셔가지고 나물도 가져오시고 뭣도 가져오시고 해가지고 물건을 파는 곳입니다. 5일장에 어떤 할머니가, 큰 할머니인데 이 할머니가 오셔가지고 나물을 5일장 설 때마다 이만큼씩 이렇게 해가지고 싹 사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 할머니 오실 때마다 장사하시는 분들이 너무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저 할머니 오면은 나무를 이렇게 많이 사가니까 너무너무 좋아 라고 하던 어느 날 갑자기 이 할머니가 나무를 사러 온 줄 알았는데 갑자기 옆에 자리에다가 놓고 나무를 이만큼 놔둔 다음에 더 싸게 팔고 있는 겁니다. 이러면 어떻게 될까요? 여기 기존에 팔고 있던 사람 입장에서는 저 사람 왜 저래? 라는 생각이 들 거고, 아니 내 거를 사줘도 모자랄 판국에 저기서 물건을 팔고 있으면 어떡해? 라는 생각이 들 거 아니에요? 근데 이 그림이 딱 그런 거죠. 중국이 그동안에는 전 세계에서 자동차를 수입해 갔어요. 자동차 시장에서 큰 손이었다는 거죠. 자동차를 이만큼 사가지고 갔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부터는 오히려 사가는 것이 아니고 자기가 만든 자동차를 밖으로 팔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이 일어났던 게 정확하게 2019년 미국에서도 비슷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2019년 당시에 미국에서 기름을 30년 동안 계속 기름을 사가던 미국이 갑자기 기름 사는 것보다 더 많은 양을 수출하기 시작하니까 이 유가가 마이너스까지 가는 그런 급박한 엄청난 사건이 일어났었는데, 이런 부분들을 생각해보면 여러 가지 관점에서 봤을 때 중국의 이런 전략들은 아마도 전 세계의 디플레이션을 만드는 데 큰 기여를 하지 않겠냐라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는 안보의 문제라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자, 이 제조업을 더 많이 하는 것을 통해서 미국은 AI 잘하네? 그럼 중국은 제조업 잘하니까 난 이거 더 할래 라는 것을 더 강화시키게 된다면 아마도 안보에도 영향을 많이 줄 것 같습니다. 근데 뭐 만드는 걸로 뭘 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단적인 예가 하나 있죠. 우리 코로나 당시에 기억하시나요? 좀 오래돼서 기억 못 하시는 분도 있을 텐데, 당시에 초반에요, 마스크가 없어가지고 난리가 난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제 기억으로 이탈리아에서 중국한테 제발 좀 마스크 좀 주세요. 우리 마스크 없어서 다 죽어요. 라는 얘기를 하니까 그래? 그럼 좀 줄까? 라고 하면서 비행기 실어가지고 마스크 보내줬다. 이런 얘기도 있고 그랬거든요. 근데 잘 생각해 보세요. 이 제조업을 중국이 여기서 한 번 더 발자국을 내딛어서 다른 나라 공장을 다 문 닫게 한 다음에 혹시라도 코로나 같은 사태가 터져서 마스크가 필요해질 때 중국이 안 주고 싶은데 나 안 줄래 라고 하면 이 얼마나 심각한 안보의 문제로 빠질 수 있는지를 고민해 보면 중국의 선택이 아주 무식한 방법은 아니구나 라는 생각도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결론을 내볼게요. 우리 지금 미국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AI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미국의 GDP나 부채라는 문제에서 오히려 더 성장해야 되는데 더 성장할 수 있는 방법으로 AI를 선택한 것 같다. 그리고 얘는 결과적으로는 디플레이셔너리한데 그 전에 둔탁한 흐름이 나올 수 있다. 왜냐하면 중간중간에 인플레이션을 만들 수 있는 요인들이기 때문에.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거는 안보의 문제이기 때문에 미국이 절대 포기하지 않을 것 같다라는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반면에 중국에서는 더 제조업을 강화시키기 때문에 다른 나라의 공장에 문을 닫게 만들고 디플레이션을 만들고 안보의 문제를 나중에 생각하는 것 같다라는 생각을 말씀드려봤습니다. 그럼 앞으로 어떻게 되는 건가요? 그러니까 이제 미국과 중국의 그 다툼의 양상이 좀 바뀌고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기존에는 세계화가 끝났다 뭐 이런 정도의 생각으로 진행을 했었잖아요. 세계화가 끝났다라는 얘기는
무역량이 뭐 줄어든다 뭐 이런 이야기 정도였었죠. 그런데 잘 생각해 보면은 지금부터는요, 중국과 미국의 관계가 굉장히 사이좋은 관계는 아닌데, 중국은 제조업을 하고 미국은 AI를 한다라고 했을 때는 굉장히 아주 많은 다툼이 있을 걸로 예상됩니다. 이게 쉽지 않은 흐름이 나타날 것 같긴 한데, 투자의 관점에서 생각해 보면은 중국은 디플레이션을 만들고 그리고 미국은 AI를 만든다면은 사실 이게 두 개가 더해지면 연준에서 금리를 좀 내릴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 보면 AI가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좋을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어제도 그렇고 오늘도 그렇고 최근에 나타난 흐름을 보면 메타가 실적 발표했는데 메타 실적에서 좀 AI 관련해서 막 투자 엄청 많이 한다고 그랬거든요. 근데 메타 주가가 마이너스 15% 빠졌어요. 그 얘기는 메타 주주들은 싫어한다는 얘기잖아. 그래서 아마 AI로 가는 길이 지금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가는 길이 확실한데 중간중간에 좀 많이 흔들림이 있을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그냥요 시간이어서 정말 소설처럼 그냥 저의 생각을 한번 말씀드렸는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정말 궁금해요. 제가 오늘 말씀드렸던 내용들을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댓글을 한번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저는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감사합니다.